자, 우크라이나가 어떠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사이에 지역 감정이 고질적으로 오랫동안, 그래서 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지지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이 동부 쪽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서부 쪽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통계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91년 12월이면은 소련이 해체될 그 무렵이죠.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그 한 일원이었죠. 그러면서 동서냉전 체제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가 1,700개, 1,800개, 뭐 어떤 자료를 보면 1,900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소련이 거의 2,000개 가까운 핵무기를 배치해 두고 동서냉전 체제에서 우크라이나는 말하자면 소련의 서쪽에 있으면서 이 서유럽을 위협하는 중요한 군사 기지로 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언어가 우크라이나어가 공식 언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써요. 30%. 그 30%가 사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자, 수도는 전에는 우리가 이 전쟁 나기 전에는 다들 키예프로 알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 사람들은 키우라고 발음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키우라고 그러죠. 요 밑에 크림반도, 이걸 우리 크름반도라고 이제 부르는 게 맞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면적은 60만, 한반도가 21만 제곱킬로미터죠. 남한이 10만, 북한이 11만. 그래서 합치면 21만인데 우크라이나는 남한의 6배래요.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인구는 한 4천만 명 정도. 여기 민족 구성을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한 10명 중에 8명. 그러니까 한 78%니까 10명 중에 8명이 되겠죠. 그다음 러시아가 17.3.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나의 조국은, 내가 시민권은, 국적은 우크라이나로 돼 있어도 나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조국은 러시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하겠다. 그리고 장래에는 러시아로 합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들의 생각이죠. 그걸 우리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제가 만일 러시아 동부에 살고 내가 러시아 말을 하고 정서적으로 러시아와 가깝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의 키우에 있는 중앙정부가 나의 정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이죠. 자, 전쟁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흔히 민족 자결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족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 내가 우크라이나 민족이면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내 목숨을 버리고 싸울 수도 있지만 내 피가 내 러시아 피라면, 또 나의 종교가 러시아의 러시아 정교라면 정서적으로 러시아에 아무래도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너의 조국은 우크라이나야, 그러니까 키우의 중앙정부에 충성해라, 이렇게 강요하기는 사실 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도 서로 섞여 있죠. 다수는 우크라이나지만 소수는 또 러시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우크라이나의 과거사를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 그런 또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홀로도모르. 홀로도모르가 여기 우크라이나 말로는 하여튼 대량 학살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 영어에 홀로코스트, 우리 유대인들을 나치 히틀러 정권이 대량 학살한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도모르도 러시아판 홀로코스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스탈린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일부러 잡아 죽인 것이 아니고 대기근을
정책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 곡식을 많이 징발하고 여기에 식량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스탈린의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 이 개인의 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든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스탈린이 너희들 그래 한번 혼 좀 놔봐 이러면서 정책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굶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00만 명 정도의 어림잡아 플러스 마이너스 3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아픈 기억이죠. 그런데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 히틀러 군대가 독일군이 소련으로 쳐들어가면서 그 중간 길목에 우크라이나가 있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병사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치 히틀러 군대를 환영했다 그래요. 왜? 해방군이다. 우리 스탈린으로부터 홀로도모를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내 가족이 죽은 기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탈린이 싫은데 히틀러 군대가 들어오니까, 독일 군대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환영했다 그래요. 근데 또 본질은 그게 아니었죠. 침략군이죠, 당연히.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총을 잡고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 쪽 주장으로는 한 2천만 명 정도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대독 항전 그 투쟁에 나서가지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50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사진이 참 참혹하죠.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 길거리 가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외면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 이런 비슷한 사진은 아마 유대인들의 사진에서도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길거리에 유대인들이 또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에 그 옆에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걸어가는 그런 사진들. 그게 다 뭐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속의 사진들이죠. 자,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도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경계선이 러시아 사람들이 앞에 통계에서 봤습니다만은 상당 부분이 러시아 가까운 쪽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내가 이 경계선이 좀 잘못 그어진 거 아니야? 나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서간에 갈등이 생겨나죠. 그게 이를테면 러시아와 더 가까이 지낼 것이냐, 서유럽과 더 가까이 지낼 것이냐, 이런 걸로 서로 또 논쟁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불안이 이어져 왔습니다. 자, 한때는 쪽의 사람들은 나토나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유럽연합이죠.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소련의 그 입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는 러시아하고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 내 몸속에 러시아의 피가 흐르는데, 이러면서 반대하는. 그래서 친서방이냐 친러시아냐, 이게 이 우크라이나의 오랜 그 갈등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로 갈린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정치 상황하고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오렌지 혁명이라 해가지고 2004년도에 그 전까지 친러시아 정권이 무너지고 그 혁명을 통해서 이 유센코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유센코가 사실은 좀 인기를, 정치를 제대로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잃고 다시 그 친러 쪽 사람이, 정치인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센코가 추진하던 나토도 가입하고 유럽연합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으로 계속 움직이던 것을 다 중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서부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거 뭔 소리야? 그건 아니지 하고서 혁명을 또 일으켰어요. 그게 유로마이단. 마이단은 이 우크라이나 말로 광장이란 뜻이라 그래요. 유로는 유럽 연합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그 광장에서의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합성어로 유로마이단 혁명이래요. 그래서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이거를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친러시아 사람들이나 또는 러시아의 푸틴이나 합법적인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렸다, 이런 또 비판을 또 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선거혁명으로 이 정권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서 2014년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연초부터. 그러는 와중에 러시아의 푸틴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크림반도, 그 전에 우리가 알던 크림반도를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그냥 아주 영토로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군대도 약한 데다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 상황에서 크림반도를 그냥 이럴다 할 저항도 못하고 그냥 빼앗겨 버렸어요. 물론 크림반도의 다수 절반 넘는 인구가 러시아 쪽 사람들이라서 더 푸틴이 러시아 군대가 크림반도를 쉽게 점령하는 배경이 됐죠. 자,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 러시아에 가까운 그쪽에 이 지방 사람들이 우리도 이참에 분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속 꿈틀댔죠. 자, 그런 것이 계속 사람들 사이에서는 험악한 얘기들이 나왔죠. 사람들이 죽고. 왜냐하면 그 러시아 동부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 러시아와 가까운 그 지방에 사람들이 계속 분리 독립을 주장하고 유혈 폭동 비슷한 것을 일으킨다고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생각을 하니까 그걸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력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고, 너네들 러시아 말 쓰지 마,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단속을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일제 말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만일 제가 2014년부터 2022년 그 사이 지난 8년 동안에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살았다면, 그리고 제가 러시아 말을 일상적으로 편하게 쓰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우크라이나 말을 쓰고 러시아 말을 쓰지 말라 그러면은 그 굉장히 저항이 심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같은 잘못된 거죠. 그게 다 이제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인데요. 그런데 친서방적인 생각을 지닌 젤렌스키가 취임하면서 더 좀 상황이 악화됐죠. 결국은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젤렌스키 앞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좀 더 정치를 잘했다면 전쟁이 안 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사람이 유센코예요. 얼굴이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얼굴이 깨끗한 얼굴인데, 이 사람이 선거 때 밥을 먹는데 그 밥에 다이옥신이 들어간 그 밥을 먹었어요. 다이옥신이라는 게 중금속이죠. 방사능 오염물질이 가득한 중금속인데, 이것이 썩힌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이 피부에 얼굴이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대선 출마할 때는 러시아가 너는 나오지 마, 안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푸틴 쪽에서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여튼 이 사람이 나와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당선되기 전에 하여튼 얼굴이
뭐 얼굴이 좀 다쳤죠, 크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정치를 앞서 말씀드린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쪽, 이 러시아와 가까운 그쪽에 한 커다란 주인데요. 거기 주지사 출신이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친러죠. 그래서 그 유센코가 추진하던 이런 친서방적인 그런 움직임을 다 중단시키면서 계속 논란이 되면서 결국은 이 혁명으로 물러났죠. 그걸 뭐 쿠데타라고 또 비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뒤에 두 사람의 대통령이 나왔는데요. 유로마이단 혁명 뒤에 이 프로센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젤렌스키. 자, 이름들은 여러분이 사실 뭐 이걸 뭐 외우려고 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사실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다만 큰 흐름에서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에서 친러로 갔다가 다시 또 친서방 쪽으로 갔다가 전쟁이 났구나. 이렇게 큰 틀에서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젤렌스키 전임자는 재벌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기업인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본,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 붙는 게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젤렌스키는, 이 사람은 뭐 재벌은 아니고 그냥 이 희극 배우, 우리로 치면 코미디언이죠. 코미디언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과정을 거쳐서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자, 이 사람이 78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45이죠. 만으로 치면 44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건 아니고 우크라이나 정교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유대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교는 학부는 학사는 경제학을 했고 키우 그 국립대학에 그리고 경제학을 석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에 이 경제나 어떤 법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은 배우예요. 그리고 그 분야는 다른 사람들 즐겁게 하는 코미디언이에요. 그리고 연기자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국민 배우가 된 게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드라마, 이게 굉장히 긴 시트콤인데 단편이 해가지고 여러 편이 이어지는, 그게 3부작이라고 그래요. 근데 1부작이 여러 편이고 2부작이 여러 편이 뭐 그렇게 되죠. 뭐 일부는 넷플릭스에서 반영이 됐다 그러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아마 반영을 했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이 국민의 종이라는 게 국민의 바람에 맞춰가는 노예, 국민의 종복이란 그런 뜻이죠. 뭐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드라마의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의 역사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젤렌스키가 그 드라마의 주역입니다만, 막 정부를 비판해요. 썩었다, 무능하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이 워낙 설득력이 있어서 그 중에 중학생 누가 예. 아니 어제부터 전화금 없이 이거 차 내가 견인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손님이에요? 네네. 어머 우리도 들어야 되는데 차를. 아니 제 차 대신에 들어온 건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요? 상가바다예요. 아, 아니 전화번호를 제 차를 빼고 일로 된 거예요. 그죠? 메모를 해놓으시라고 그러세요. 예. 어제도 저기 있으니까. 네, 괜찮습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 드라마에 있어 열변을 토하는, 정부를 비판하는 그 장면이 워낙 감명이 깊어서 중학생이 그 드라마 속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영상을 따가지고는 SNS에 올렸다 그래요. 그 SNS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중학교 선생님 참 괜찮은 분이야,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좋겠네
하면서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드라마 속에서 대통령이 돼요. 젤렌스키가 배우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국민의 종에 참여했던 이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야, 이거 현실로 우리가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어떨까? 농담 삼아 하던 것이 실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의 종이라는 그 드라마의 이름을 그대로 딴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의 로고도 그 드라마 속에서 사용하던 로고를 그대로 쓰고 국민 배우가 국민적인 인기가 높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서 이겼어요. 정치 아마추어인데. 뭐 미국에서 흔히 미식 축구 스타가 뭐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배우가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주지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죠. 배우가 대통령이 된 적도 있죠. 레이건 대통령 때 1980년대. 그런데 레이건만 해도 정치 나름대로 훈련을 좀 받은 사람인데 젤렌스키는 정치 입문을 하자마자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드라마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정치를 잘할까? 저 사람이 이 젤렌스키가 선거에 나왔을 때 나는 부패한 우크라이나 정치판을 갈아엎고 사회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뭐 여러 좋은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개혁 청사진을 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개혁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항상 저항이 있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 그런 개혁 시도한 거는 뭐 나름대로 바람직한 건데 이 사람이 너무 러시아 쪽을 자극하는 그런 움직임을 갖다는 거죠. 말하자면 균형추로서 서방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이쪽에 러시아의 중간지대로서 균형추로서 나름대로 어떤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 서유럽 간의 어떤 그 관심의 그 초점을 우크라이나에 이롭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잘 헤쳐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은 부족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젤렌스키는 나름대로의 그 깨끗한 면, 신선한 면도 있지만 국제 정세에서 약소국인 우크라이나를 그 배가 이 거친 국제 정치의 그 야국 강식이라는 그런 거친 바다를 헤쳐나기에는 힘이 모자랐다. 뭐 무능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현명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또 받습니다. 자, 결국은 이번 전쟁이 누구 때문이냐? 뭐 어느 한쪽이라 책임을 묻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전쟁을 실제로 일으킨 사람은 푸틴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젤렌스키고 그러니까 어느 쪽을 양쪽을 어느 한쪽을 잘했다 어느 한쪽이 나쁘다 하고 한쪽만 몰아세우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너의 입장은 그러니까 젤렌스키의 그 푸틴의 마음속에 이런 혼잣말을 했을 겁니다. 젤렌스키가 네가 좀 미련했어. 현명하게 우크라이나를 끌어가려면 평화를 유지하려면 내 신기도 건드리지 말고 자꾸 나토 들어가겠다. 유럽 쪽에 추파를 던지고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이런 그 모습을 보임으로써 푸틴의 나의 심기를 건드렸다.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푸틴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젤렌스키는 우리가 언제까지 러시아의 그늘에서 자그만 러시아로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경제 지원도 필요해.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어느 한쪽을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서방의 미디어들 또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언론들은 푸틴을 히틀러라. 이게 이제 영국에는 저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이 저 반전 평화 운동 하는 시민들이 이렇게 그 내건 포스터 중에 팻말 중에 이런 푸틴은 히틀러와 같다. 뭐 이것이 전혀 틀리다고 말하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리아 전쟁을 경우로 생각하면 또 좀 푸틴이 참 저 욕을 먹어 마땅한 사람이죠. 시리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터졌을 때 그 아랍의 봄에 그 봄바람이 튀니지에서부터 리비아를 거쳐서 이집트를 거쳐서 시리아로 왔을 때 시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이제 우리가 엎어뜨려야 되겠다 하고 총을 잡았죠. 처음부터 총을 잡은 건 아니죠. 물론 평화적인 시위를 했는데 그 시리아 정부군과 경찰이 폭력적으로 억압을 하니까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어린아이들이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은 시체가 또 가족들한테 인계가 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시민군들이 총을 잡았죠. 그러면서 또 많은 시리아의 병사들이 내가 독재 정권을 위해서 내가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시리아 정부군의 장교가 된 게 아니야. 나는 내 조국 시리아를 위해서 나는 싸우겠다. 이러면서 민주화를 외치는 시리아 시민군 쪽으로 많이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반군들이, 이른바 시민군들이 이 시리아 정부군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 이 시리아의 독재 정권을 구해준 게 바로 푸틴이죠. 러시아 공군 부대를 보내가지고 엄청난 공습을 해냈어요. 그래서 시민군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결국은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푸틴은 히틀러야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판이 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어지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 많은 전쟁이 안 났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지 않았다면 살아있을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또 집을 잃은 사람들, 난민들 이런 거 생각하면 푸틴이 정말 밉죠. 그러니까 푸틴은 전쟁의 범죄자로서 우리가 대명사가 뭡니까? 아돌프 히틀러죠. 나치 독일의 총통. 그러니까 푸틴은 히틀러야라는 비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젤렌스키와 푸틴 양쪽을 놓고 누가 잘했냐 못했냐 따지기가 어느 한쪽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리아 전쟁에 관한 한 푸틴이 일방적으로 히틀러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히틀러가 아니라는 말씀은 제가 아니에요. 히틀러의 모습을 푸틴이 지는 건 또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리아와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또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21세기 화약고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쪽에 이 지역을 돈바스 지역이라고 흔히 이제 부르는데요. 돈바스. 다수가 러시아 말을 하고 심정적으로 나의 조국은 러시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국적은 물론 우크라이나지만 여기에 돈바스에 이 도네츠크, 아까 도네츠크 주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네츠크 또 루안스크 이거는 2014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계속 분리독립 문제로 이 우크라이나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했죠. 그래서 갈등을 서로 빚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크림반도가 러시아가 점령하면서 이쪽에서도 이 루안스크, 도네츠크 양쪽에서 다 분리독립을 서로 선언을 했어요.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수가 우리는 분리독립하는데 찬성한다. 이런 법적인 나름대로의 절차도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루안스크, 도네츠크를 포함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들이 이게 다 지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또
올해 2월 달에 전쟁을 벌이면서 점령 지역을 넓혔죠. 지금 두 개 지역이 계속 분쟁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키우, 친중앙 정부군과 친민병대들이 여기에 분리독립을 저지하겠다고 또 많이 유혈이 지난 8년 동안에 있었어요. 그 우파 민병대, 스보보다라는 이름의 또는 조국당 또는 라이트윙, 구구, 이런 식, 영어로 하면 라이트윙입니다만, 이런 그 민병대, 여러 종류의 민병대들이 여기 도네츠크, 루안스크 이쪽에 친러시아계 정치, 군사 지도자들 또, 민간인들을 많이 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을 네오나치다. 히틀러를 추종하는 그 새로운 세력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서 네가 히틀러야 하는 식으로 서로 양쪽에서 히틀러라고 비난을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한 1만 4천 명이 죽었다. 사람 많이, 이건 통계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나오는 설로.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나중에 점진적으로는 러시아의 땅이 될 것으로 그렇게 일단 흐름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서는 젤렌스키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하라고 물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대답하느냐면 루간스크, 도네츠크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크림반도를 수복하고 그래야 전쟁이 끝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무한전쟁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유럽이나 미국이 젤렌스키를 과연 그렇게 지원할 것인지 또 사실은 의문스럽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가 조금 더 늘어났죠. 루안스크, 도네츠크에서 더 러시아군이 공세를 해가지고 거의 7만 제곱킬로미터까지, 아까 우크라이나 면적이 60만 제곱킬로미터였죠. 그럼 10분의 1 이상을 더 이번 올해 벌어진 전쟁에서 점령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축소가 됐어요. 그게 다음 지도에 나오는데요. 지금은 많이 좀 줄었죠. 그래서 최근에 헤르손을,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헤르손을 수복을 하고, 그리고 헤르손에 있는 강의 한가운데를 서로 마주보고 대치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 지역도 좀 수복을 좀 일부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루간스크, 도네츠크 쪽으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 모양새지만 실제로 진격이 쉽진 않죠.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더 이상은 물러날 수 없어. 그러면서 지금 공세를 어떻게 합니까? 미사일을 막 쏴대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전선이 따로 없습니다.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고, 여기 후방 도시들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의 목표가 되는 거죠. 민간인 주거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 제목에 대러시아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가져온 고민의 문제예요. 자, 대러시아는 러시아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 루간스크, 아까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러시아 쪽에 붙어가지고 대러시아를 이루는 게 좋아.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야. 우리는 형제야, 형제. 그리고 벨라루스는 지도상에 보면 우크라이나 바로 위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푸틴 정부가 들어서 있죠. 그래서 러시아 민족 삼형제야. 그래서 너네가 친서방 쪽으로 가는 거는 우리 러시아한테는 안보에 위협을 준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러시아와 함께 가자. 이게 대러시아라는 이름의 주장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뭔 소리야? 우린 러시아가 아닌데 우리는 우크라이나 민족 국가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모스크바의 정치적인 지시나 그 여러 가지 따라왔고, 또 심지어 스탈린의 그 식량 정책에 희생당한 그런 또 아픈 기억도 있지만,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나토도 가입하고 유럽연합에도 가입하고, 그래서 국가 안보도 챙기고 경제도 챙기고, 이런 쪽의 생각들을 또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이것이 서로가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이 났죠. 그래서 이거를 냉전 시대가 이미 30년 전에 사라졌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계속 냉전적인 사고, 대러시아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냐, 이걸로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으로 가게 됐습니다.